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에 또 뜨거운 뉴스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임기는 내년 4월 재보선을 치를 때까지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뭐 기간, 권한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에게 미래통합당에서 전권을 이 내년 4월까지는 주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이제 당 대표와 뭐 거의 똑같은 권한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의 쟁점은 결국 이제 임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였는데 일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년 4월 7일 날 이제 이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네. 지금 뭐 부산시장 지금 재보궐선거 있죠. 그러면 2월까지라는 것은 그 공천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부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가서 그냥 대충 관리만 해주는 대표를 왜 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물밑에서 있었고 예전에 이 조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물밑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측하고 예. 위원장 측하고 물밑 접촉을 해서 나름대로 조율한 끝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예전에 심재철 원내대표 시절에 보면 그냥 본인이 좀 이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이제 수습하는 형태였다면 네. 좀 반대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마 좀 잡음을 없애겠다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본인도 아마 이제 내년 4월까지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차기 주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권한을 실제 아마 본인이 좀 행사하겠다는 선에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때 김병준 비대위를 상당히 좀 오랫동안 끌었던 경험도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돼서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인선도 상당히 좀 당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그 인사도 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게 되면 또는 비상 대책위원장을 하게 되면 본인의 계보가 일단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분이 이렇게 이제 당직의 주요 인사들을 임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자나깨나 그 사람의 이제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총리도 사실은 당대표에 출마할까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도 당내 계보를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이 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내정자가 이렇게 이제 당에 본인의 어쨌든 인맥들을 심게 되고 외부에서도 등용하게 되고 당에 만약에 변화됐다고 하는 인식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의 정체되어 있는 당 지지율이 그때 수준에 가서 상당 부분 올라가고 회복을 하고 안정되고 거기다가 4월 재보궐선거에서 어쨌든 만약에 야당이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은 지금 4월까지 돼 있지만 뚜렷하게 경쟁 어떤 흐름이 없다고 한다면 네. 당내 흐름이 좀 더 하라고 하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4월 재보궐선거 끝날 때까지 하고 그만둔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고 이분이 또 더 큰 플랜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4월까지는 이제 임기가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어쨌든 굉장히 과감한 이제 변화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예.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그런 얘기했었어요. 지금 이 미래통합당 체제로 가면 안 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끌고 가야 되고 40대 좀 경제를 좀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대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당 시스템에 보면 그동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큰 틀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예전 김대중 대통령 체제에서 노무현 대통령 체제로 넘어왔고 그게 이제 친문을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 체제로 넘어온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은 그동안 어떤 그 정권을 빼앗기고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어떤 면에서 새로운 세력들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지난 4번의 연속적인 어떤 선거 패배가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종인 내정자의 고민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기존의 시스템을 갖고 또 기존 인물을 갖고 승부가 가능하겠느냐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 선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세대 간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0대가 예전에 어떤 넥타이 부대라고 했던 이제 50대가 어쩌면 전면에 나섰고요. 그리고 각 세대 간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좀 서로 다른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격동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 이후에 미중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고
정책이고, 그러니까 일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그 변화가 있었죠. 마크롱 대통령이 들어선 거라든지 등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변화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김종인 대정자의 고민은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면에서 변화를 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즉 네 번의 선거 패배를 했고 자 그러면 이 틀 자체를 바꾸는 즉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시도를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야당이 할 수가 있다 유일하게. 네. 왜냐하면 여당은 기득권이 있거든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사람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또 두 번째는 정책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 네. 정책이란 것도 자 7, 80년대 그런 어떤 보수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맞는 그런 정책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야당의 기득권 세력이 없어졌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걸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계다라는 판단을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9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해요. 비대위를.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들어가니까 나머지 한 7명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명 정도는 상당히 이제 젊은 30대 또는 40대로 구성을 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일단 이제 키워드는 말씀드린 대로 청년 그다음에 말씀하신 전문가 그다음에 경제 뭐 한 요 세 가지가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하겠습니다만은 당의 어쨌든 주요 간부들 지도부의 인물들을 보고 이제 그 정당을 평가하는 게 한국에서는 여전히 강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획기적인 변화, 과감한 변화가 있다고 하는 이제 인식을 주려면은 정강 정책 변화 같은 것들은 실제로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까지. 그렇지만 인물 바뀐 것은 바로 인식을 하는 것이니까 아마 그것도 뭐 지금 60대, 70대 김종인 내정자는 80대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나이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쇄시키고 하기 위해서 뭐 이제 70대나 60대, 50대가 아니라 더 낮은 30, 40대 하게 되면 야당이 어쨌든 변화를 주도해 간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뭐 이제 낙선자 중에서도 젊은 낙선자들이 있거든요. 네. 아마 과감하게 중용을 이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논란이 됐던 발언이 있잖아요. 40대 기술은 얘기를 이제 하면서 했는데 그것은 이제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젊은 사람을 누구 내심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오히려 당내에 유력하게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대권 주자들 네. 반발을 불러와서 당내 내분이나 갈등으로 이제 비화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대권 주자와 관련한 부분은 약간 이제 속도 조절을 하거나 수위를 낮춰서 가겠지만 비대위원들은 뭐 획기적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에서도 비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이시죠 비대위원장. 이 미래통합당 내 개파라는 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이번 주말부터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여기 또 참석하는 의원들은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가 안착할 수 있을지 순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신장 기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신장 기업 했는데 예전같이 뭐 짜장면 짬뽕으로만 승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새로운 메뉴가 있어야 손님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뭐 예전에 했던 40대 기술원이죠. 경제 전문가라는 그런 새로운 메뉴를 냈는데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짜장면을 좋아하던 분들이 나 안 가.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당내 반발 세력이 있죠. 네. 지금 뭐 원외에서는 이제 밖에서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반대 세력이 있고 네. 또 당내도 여전히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김종인 위원장 내정자가 얼마만큼 이들의 어떤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낼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 결국 국민들이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겠죠. 즉 김종인 위원장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저거 관심 괜찮은데 지금은 그래서 일단 기본소득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그동안 보수당에서는 기본소득 문제는 일체 지금 안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뭐 일부 이제 이재명 지사라든지 일부에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그 측근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주장해 보자.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이 나오는 것인데 이제 네. 이렇게 될 경우의 문제는 과연 그러면 정체성이 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러면 보수에서 중도 쪽으로 넘어오는데 그러면 민주당하고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 뭐가 차별라는 거지? 라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예. 하나는 전통적인 보수층들에 대한 이제 어떤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 중심의 세력들이 어떤 면에서 뭐 이게 탐탁지가 않을 경우에 다시 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쪽 저쪽을 어떤 면에서 다 만족시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카리스마 있는 정책, 그다음에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내올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올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것이 한 3, 4개월 정도 하면 대충 국민적인 여론 지지도나 이런 게 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때부터는 이제 그동안 숨죽여 있던 세력들이 아마 다시 일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숨죽여 있을 것인지 그게 아마 결판날 것 같습니다. 네. 좀 약간 이제 반발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있을 거긴 한데요. 왜냐하면 차기 대권 주자들이 어쨌든 입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여기저기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어쨌든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만약에 좀 뭐 우리 공화당 등 이런 이제 태극기 부대 주류로 하는 중심에서 만약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면 이런 흔들기에 어떤 동력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선거 결과에서 별다른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전히 당내 또는 당내외에 이제 약간 극우적인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는 지난 총선 결과를 이제 부정하는 인식들 지금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부정선거가 있었다 사전투표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적으로 공감을 얻기 힘든 사안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미래통합당 또는 미래한국당의 당선인들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근본적인 흔들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 말씀하신 새로운 정책들을 내세워서 현 정부와 현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는 이미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만 한 사람이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통합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과거의 보수 성향이었지만 이제 이탈한 합리적 보수 또는 중도적 보수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약간 지난번 2012년 대선에서 했던 이른바 경제민주화 같은 약간 이제 왼쪽 행보 이런 것들을 정책들을 내놓게 된다면 그런 이제 이탈했던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층들이 복원이 되게 되면 지지율은 좀 오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안정성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글쎄요. 그 상임위 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숫자를 놓고 뭔가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합당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 개원 전에 합당하기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이게 합당 안 하는 게 오히려 꼼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두 당이 뭐가 다릅니까? 저는 뭐 거의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인데 네. 오히려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이거 뭔가 다른 꿍꿍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네. 이제 의문이 있었죠. 더군다나 지금 당선자들이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빨리 지금 저쪽 가서 합쳐서 뭔가 지금 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한국당이라는 그 틀 안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지난번 아마 당선자 총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원유철 지금 대표가 처음에는 원래 임기를 좀 연장하려고 그러다가 다시금 이제 원장대로 돌아온 것 같거든요. 아마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인도 약속했듯이 일단 개원 전에 합당하는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나고 뭐 그렇게 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래한국당에 이제 당선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당선인들이 본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상임위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합당을 하지 않게 되면 여당에서는 협상 대상자로 인정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당선인들은 자기가 그냥 지정해 주는데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 사실 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기가 어렵고 그런 면에서 반발이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26일에 미래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네. 전당대회 사실은 그 주 목적은 뭐냐면 당대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연장한다는 안을 폐기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어쨌든 개원 전에 합당을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뭐 그 미래통합당에서도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국민적 반발, 비판 이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여권에서 이제 이렇게 협상 대상 하지 않겠다는 이런 또 압박 이런 것들이 사면 초과에 몰리게 되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사구말리 시간에는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 놓고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오갈 뭐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거의 피 튀기는 경쟁입니다. 지금. 그렇겠죠. 일단 상임위 분배부터 아마 어려울 겁니다. 지금 뭐 예결위와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이 아마 입씨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최장 아마 원구성이 안 된 게 제가 알기로 88일인데요. 뭐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바라봐야죠. 알겠습니다. 여름까지 개원을 하더라도 이제 국회가 뭐 운영되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정 문화일보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과 함께 시사구말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봉하마을에서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10주기였기 때문에 좀 크게 했었던 것이 있고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많은 행사 같은 것들이 치러졌습니다만 총선 이후에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또 대거 이번에 당선자들도 현장에 가서 참석하곤 했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추모사에서 시민의 힘이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추도식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께서 먼저. 일단은 뭐 시민의 힘이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민들의 어떤 지지층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금 진보 진영에 상당히 유리한 정치 환경이 만들어졌다.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국회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 한국 사회 이제 주류가 교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또는 이제 원했던 뭐 사회 개혁, 입법 뭐 이런 개혁들을 뭐 충분하게 또 만족스러울 만큼 실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검찰 등 이런 또 일각에서의 뭐 이런 개혁에 대한 저항들, 변화에 대한 저항들도 여전해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뭐 앞으로 이런 조건을 갖추고 뭐 과감하게 이제 여당에서 뭔가 이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이제 보인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참 이게 우리가 시중에 뭐 세간에도 보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은 뭐 역대 어느 여당보다도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여당입니다. 네. 지금 뭐 사법부, 행정부, 지방권력 거기다 입법부까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절대 다수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오늘의 11주기는 굉장히 아마 감회들이 새로웠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줄 교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 예전에 비주류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뭐 국회 출입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쭉 옆에 취재하고 그랬는데 항상 옆에서 노 전 대통령을 보면 뭔가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그러니까 항상 당내에서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특별한 주장을 하는 어떤 다른 주장을 하는 네. 이런 분으로 각인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기득권에 대한 어떤 저항이었고 또 본인이 직접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해서 저항했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이제 각인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이제 여당은 이제는 사실상 기득권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무현 정신을 구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쭉 그동안 보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참 소통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밑에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맞짱 토론 한번 하자는 거예요. 예. 같은 맞담배 피더라도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FTA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그 한 청와대 수석했던 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어떤 면에서 이 파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 쪽 맞다. 가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귀를 기울였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어제 노무현 정신을 계승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진짜 노무현 정신, 제가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 이거는 뭐 반대가 있으면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네. 소통하고 또 그런 면에서 어떤 찬성을 이끌어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기존 어떤 질서에 대해서 저항해내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이번 여당이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국정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추도식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2016년 이후에 이제 4년 만에 보수 정당 지도부가 참여를 한 것이니까요. 사실은 전직 대통령 문화가 한국 사회에 부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그것이 또 하나 정치적인 어떤 갈등, 쟁점이 되게 되면서 이제 여야 또는 이제 이념층 간의 대결 양상으로 이제 비춰지는 측면들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어쨌든 해결하고 이렇게 통합적 행보를 야당에서 보여준 것, 그것은 변화의 이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이제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사실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제 전직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이제 꺼내면서 더 이제 논란 내지는 어쨌든 주목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일각에서는 어쨌든 사면이 필요하다는 이제 시각도 있고 또 여권 일각에서는
지금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이런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이 확정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두 전직 대통령은 형이 확정돼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섣불리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문제를 법 질서를 어쨌든 형해화시키는 발언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긴 한데요. 문희상 국회의장 끝내면서 임기를 끝내면서 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사면에 대해서 고심해 봐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권 핵심에서는 아직 이제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어쨌든 통합 을 위해서 언젠가는 어쨌든 거론될 가능성은 있는데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바로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를 해왔고 거기다가 이제 이 두 분이 어쨌든 뭐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조기에 뭐 형이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있을지는 뭐 저는 좀 불투명한 측면도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현정 노설위원께서는요. 제가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자 시절에 네.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제 회동을 했어요. 그때 이제 당선 시절에 그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수감하고 난 다음에 네, 네. 이제 나온 다음이었었는데 그때 하면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 사면 복권을 해달라 두 사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가장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분이 직접 이제 사실 건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전직 대통령을 전부 다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네. 그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 다 갔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저 대통령 아닌 사람도 왜 불렀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했었는데 예.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김대중 대통령이 포용적 정치를 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한 이후에 2004년도에 청와대로 또 전직 대통령을 다 또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저는 뭐 두 대통령의 행보에 어떤 답이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은 뭐 사법적인 문제야 뭐 일단 법원에서 결정되는 문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또 과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아마 숙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될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번 선거나 등등을 통해서 높은 지지율을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오히려 하는 것 자체 국민들을 설득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한테도 더 큰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 사면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논의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판 끝나면 이제 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이제 10분 정도 남았네요.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자 둘러싼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는 2차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 걸로 전망하세요? 지금 일단 2시에 원래는 이제 그 대구의 봉덕동에 조그마한 찻집에서 1차 회견했던데 네. 거기서 회견했는데 워낙 기자들이 많이 몰려서요. 장소를 좀 넓은 데로 바꿨습니다. 바꿨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좀 전에 뉴스가 들어왔는데 좀 더 넓은 데로 워낙 지금 기자들이 뭐 거기에 뭐 뽑기를 해서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예. 뭐 취재진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몰렸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오늘 할머니가 기자회견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1차 회견 때 이야기를 한 그 연장성상에서 앞으로 이제 과연 수요 집회라든지 또 위안부 운동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저는 거기에 좀 초점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1차 때는 회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 지적해서 그는 뭐 이미 검찰 수사에 가 있고 결국 본인이 평생 해왔던 이 위안부 운동, 여성 인권 운동 이 문제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걸 한번 다시 토론에 붙이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문제제기 차원의 어떤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런 단체 활동과 관련한 부분들 얘기를 이제 할 것인데 거기에 이제 이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어떤 뭐 법적 처벌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이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아마 발표를 할 가능성인데 지난번에 어쨌든 봐서 뭐 않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는 했는데 어쨌든 이용수 할머니는 나는 이제 용서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그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사실은 오늘 기자회견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좀 더 강경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그 정대협
대해서 이제 어떤 불만적이 있었던 문제 있었던 상황들을 아마 폭로하는 그런 이제 기자회견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용이 이제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네. 이제 이 선에서 뭔가 조정이 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뭔가 새로운 의혹들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것이 여론의 반향이 있게 되면 사실은 이제 여권에서는 좀 약간 이것을 조용하게 좀 처리하고자 하는 아니면 이제 검찰 수사 결과라든가 이런 입장을 보고 처리하려고 하는 입장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5월 7일 날 처음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당시의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수요 집회 그때 더 이상 안 나가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오늘 기자회견장에 이제 윤미향 당선자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은 예상들을 하고 있고 가능성은 낮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럼 기자회견 이후에는 그럼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더욱더 이게 논란이 확대가 될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사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논란은 뭐 일단 수사 결과까지 뭐 저는 될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할머니가 이제 어떤 면에서 피해자 입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본다면 지금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이 18분밖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네. 그럼 과연 이제 앞으로 이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사회적 논의 자체가 좀 촉발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더군다나 지금 여당에서 어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처분을 일단 당 차원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안 하고 있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고 뭐 그렇죠. 때까지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켜보겠다는 당이 또 입장이죠. 아는 격이 됐습니다. 예, 결국 예. 이 문제를 당이 또 아는 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21대 국회 초반부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어떤 윤미향 당선인을 만약에 이제 계속 보선권 안고 있다면 그럼 네. 또 본인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럼 또 함부로 또 할 수는 없죠. 검찰 검찰 쪽에서 그렇죠. 소환 조사 같은 것들이 안 되는 특권이 거죠. 있으니까요. 예, 예. 등등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상당히 앞으로 이 주제는 오늘 할머니의 어떤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더 저는 좀 또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당초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이제 의혹을 조사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보수단체 몇 곳에서 검찰 고발을 해버려서 검찰이 압수수색 통해서 그 자료를 다 가져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 자료를 통해서 뭔가 결정하겠다라고 한 것을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이 사안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 네. 이 문제를 갖고 원구성 협상에 아마 조건들을 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처리하지 않고 하게 되면 예. 우리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뭐 그렇게 돼서 뭔가 또 협의를 하지 않을까 여야 간에 그렇게 지금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TF 구성한다면서요. 네, 일단 지금 TF 이제 오늘 중으로 구성을 해서 아마 이제는 뭐 그동안은 조금 이제 당도 지금 어수선하고 했지만 네. 아마 김종인 대표 이게 전국이 통과되고 하면 당 차원에서 아마 좀 이거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글쎄요. 또 오늘도 어떤 내용들 나올지 그리고 저는 걱정이 이 수요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네, 그렇죠. 하신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분 살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을 이용수 할머니가 답변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을 수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